학회 측에서 요청을 해서 원고를 드렸어요. 한 30쪽 정도 원고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상 아카이브로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주제로 원고를 드렸습니다. 마침 제가 마친 원고이고 다른 저널에 투고한 원고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하면 되겠다. 물론 교실평가지만 교실평가라 그래서 저 경북대학교 안졸 핀치 선생님하고 교실평가로 책을 쓴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할까 하다가 분명히 앞선 두 선생님이 내용과 겹칠 것 같아서 이주에 관한 언어평가의 사회적 단면 뭐 이런 거라면 한국어 교육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 제가 이 발표를 의뢰를 받고 갑자기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경험으로 보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올해 봄에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학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늘 상당 부분 주제 발표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원고 내용을 좀 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서처로서 제가 갑자기 제가 사회 정치 그러면 일단 되게 무겁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자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문항을 만들고 채점 자료를 관리하는 연구 활동을 꽤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제 그때 한 막 2000년대 초반에 썼던 문항 분석이나 채점 자료 분석 논문 보시고 저한테 가끔 이메일을 주시고 뭐 물어보시고 파시도 물어보시고 제노바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험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제가 숙명여대에서 5년 동안 교수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숙명여대는 국가공인 메이트 말하기 쓰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디렉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험을 제가 만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앙대학교로 옮기면서 다른 시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뜬 거예요. 눈에 비늘이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술 영역에서도 전환적 사유를 경험하잖아요. qualitative turn, social turn, narrative turn, 뭐 이런 그러니까 전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저 개인 연구자 활동을 하면서도 시험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만들면 뭐예요? 시험이 나가서 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용이 되나 관심을 갖고 수험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나를 보게 되니까 시험 문화를 알게 되더라고요. 시험 공부하는 방식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크리티컬 턴, 비판적 전환의 사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쇼하미 선생님의 뭐 언어평가의 권력책도 번역하고 맥나마라 선생님의 사회적 단면 언어평가 책도 번역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어평가라는 것이 담론적 실천으로 더 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담론적 전환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사유의 틀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문항을 만들고 채점, 여전히 귀한 일입니다. 시험이 구인으로부터 문항을 만들고 채점 자료를 관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특히 고부담 시험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걸 알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제쳐두고 그런 시험이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험,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 그것도 언어평가자가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약을 잘 만들었는데 그 약이 오용이 돼요. 마약처럼 쓰여요, 세상 밖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약을 만든 사람의 책임일까요? 책임이 아닐까요? 우린 잘 만들었으니까 너네들 탓이야, 미디어 탓이야, 무지한 사람들 탓이야, 이렇게 탓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을 바꾸든 판매를 중단하든 나름의 그 약을 만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으로서 계몽적 활동을 하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언어평가 영역에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는 시험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보신 바크만 선생님 같은 분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연구에 전통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쇼하미 선생님이나 맥나말 선생님 같은 분은 뭐 소위 말하는 비판적 언어평가라 그래서 시험의 오용에 대해서 평가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연구를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제 꽤 많이 시험들이 나오고 상업적인 성공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 제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평가자들도 사회적 책임, 윤리,
전문성을 한번 제고해보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테스팅이 이제 소시오 폴리티컬, 낯설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한테. 지금 앞서 두 선생님의 발표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결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험의 역사를 보면요, 늘 정치적이었어요. 사실은 정치적인 시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주민 대상으로. 제가 이주민을 관로 친다고 했지만 가끔 얘기는 하겠습니다. 뭐 호주 받아쓰기 초기 이주민 대상으로 할 때 제외시키려고 작정하고 만든 시험이에요. 왜 뭐 사사기,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쉬볼렛 테스트 많이 인용하죠. 작정하고 만든 시험이에요. 제외시키려고, 배제시키려고, 자격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심리 측정학적으로 잘 만든 시험이 사회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번역에 참여를 했는데 출판사에서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뭐 다시는 책을 내주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책 내시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어 교육에 바로 지난호에 정말 감사하게 실어주신 논문의 원고 중에 일부입니다. 박수현 선생님, 중앙대학교 있는 박수현 선생님하고 제가 원고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한국어 시험이 그냥 이렇게 세상 밖에서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기업 단위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의도한 대로, 기대 효과대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더라,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가자들이 그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이 바보들아, 시험이 그런 게 아니야, 너네들 잘못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혼내기보다 어쨌든 그들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쪽이잖아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 사용하든 작정하고 잘못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바꾼다든가 시험 정책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마 잘 아실 테니까 한국어 교육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분명히 시험은 그죠? 뭐 정말 공장장이 잘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듯이 우리가 세상에 내놓으면 시험은 정말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그런 희망과 달리 오용이 되거나 또는 폄하되거나 간과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영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너무 잘 준비하고 기획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엎어져요. 잘 만들었는데 미디어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오해를 해요. 선생님들이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 개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우리 편끼리는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저쪽 편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저쪽 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논리 안에 갇혀서 사실 우리가 아무 연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지 않다면 사실은 뭐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고부담 결정에 시험의 오용을 우리가 어떻게 타당화시킬 건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타당화시킬 건가, 그런 쪽으로 좀 논점을 계속 좁혀보겠습니다. 타당화 그러면 보통 뭐 내용 타당도, 또 구인 타당도 또는 이 크라이테리언 비교 타당도라 그러는 준거 타당도, 이렇게 나눠서 타당도 검증을 하고, 매식 같은 경우는 심리 측정 모형에다가 뭐 value consequence 이렇게 더해가지고 모형화 작업도 했고, 아까 오신 바크만 선생님이 이제 요즘 최근 나온 AUA 모델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석사 박사 과정에 1996년에 나온 테스트 유스풀니스 모델로 석사 박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놔두고 테스트 유스풀니스가 밸리디티도 있고 오센티시티도 있고 인터랙티브니스도 있고 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데, 뭐 그런 걸로 옛날에는 타당화 검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타당화 모형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적인 검증 방법도 좀 모호했고, 매싱 모델 같은 경우 바크만 선생님 모형은 너무 산만한 거예요. 너무 많아,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사용자들이 그렇게 타당화시키기도 어렵고 나와 있는 결과를 해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타당화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지만
시험 언어 평가라는 게 사회정책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또 오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타당한 모형 안에 잘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냥 구인 기반으로 내용 타당도 검증해서 준거 타당도 자료 보태서 예상 문항값에서 실제 문항값 비교하고 뭐 문항 그 요인 분석해가지고 인터널 컨센서스 있다는 자료 정도 줘서 시험 이거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타당한 검증을 그러니까 심리 측정학적으로 타당한 검증을 해왔던 때로 보자면 거기에 사회적 단면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타당한 시험이 타당하다고 말했을 때 psychometrically sound, but socially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면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만들 때 항상 구인으로부터 문항을 만들고 채점 기준표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만드시지만 그렇게 또 가르치시죠. 여기 이제 평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구인부터 가르치시죠. 문항 제작 가르치시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화된 개발의 절차가 사실은 세상 밖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익 같은 것도 구인이 있어요.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구인을 나름 설정해서 아까 박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타겟 랭귀지 도메인이 있고 그래서 칸수락을 좁혀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준비를 보통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지금 토익을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든가 대학의 그 관련 그 의사결정자들은 토익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토익은 그냥 왜냐면 토익이 문제가 많잖아요. 토익 뭐 그거 뭐 막 해커스 학원 가서 뭐 막 공부하면 한 2달 3달 만에 막 몇십 점이 오르고 막 그래서 구인이 사실은 오염이 된 거죠. 막 뭐 그런 생각에 그냥 그래도 토익이 필요하다라는 건 값도 싸고 또 학생들이 어차피 취업을 해야 되면 토익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학생들이 노력을 반영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력이 구인이에요. 자세가 구인이라고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구인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과 사용은 노력이에요. 그래도 900은 돼야지. 열심히 했네. 근데 800, 900, 900 안 한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800보다는 900이 더 준비한 것 같은 더 자세가 좋은 것 같은 캔디데이트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인은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왜곡되어 해석되고 있다고요. 그런 식입니다. 뭐 이주민 대상의 평가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만들어졌냐 전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에서 학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신념이나 필요가 구인이든 문학이든 채점 과정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사회적이고 그리고 타당도가 그렇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면 시험의 타당한 검증을 이 논증으로 한번 아규먼트 베이스 어프로치를 해보자라는 논의가 한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활발하게 해외 학술단체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치라는 것, 결과라는 것 이런 거를 타당화 과정에 넣어보자. 우리 흔히 말하는 결과 타당도 뭐 그런 연구도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결과 타당도를 시험 끝나고 결과 타당도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험을 만들 때부터 사회적 단면을 넣어보자. 그리고 시험이 타당한지를 검증할 때도 그런 사회적 단면을 넣어보자. 이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validity is a matter of argument. 타당도는 논증이다. 논증이다. 그러니까 논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법정이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경험적 자료를 모아서 유죄다 무죄다 논증을 벌이죠.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뭐 정당방위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상황은 늘 복잡합니다. 그러나 모아진 자료를 기반으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추론을 해야죠. 뭐가 맞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논증의 장이 열리고 경험적 자료는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평가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측정학적으로 막 통계 자료 막 쓰고 IRT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경험적 자료, 수험자들이든 뭐 교사든 자료를 더 모아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타당하다는 것은 논증이 가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델이 있는데 뭐 케인 모델이다, 뭐 바크먼 선생님도 모델이 있고 차펠 선생님도 모델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제가 아까 바크먼 선생님이 훅 지나갔죠. AUA 하고 이렇게 claim 1, 2, 3, 4에서 consequence, decision 뭐 하나하나 이렇게 훅 지나갔지만 그걸 조금 제가 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아규먼이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도 그림이 있지만 사실 리얼리티는 간단하지 않아요. 아까 유죄 무죄 뭐 정당방위 이런 얘기했는데 법정에서의 판례가를 보면 늘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죠. 해석이 다르고 모아온 자료가 다르고 너 말 다르고 내 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일 텐데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논증은 논쟁적입니다. 자, 그 밑에 썼는데 language ability, achievement, language use, 뭐 language socialization, education practice 이거 명백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 않나요? 뭐 아주 보편적인 단 하나의 언어 습득이 이런 거야. 뭐 중간 언어 단계에서 이거 다음에 이거고 물론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언어 습득 단계를 이렇게 해서 배웠지만 굉장히 많이 반박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언어 습득 이론들이 있죠. 언어 사회화 이론들이 있죠. 단 하나의 보편적 이론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시험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도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쟁적이라면, argument이라면 아까 이거 바크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거니까 보세요. 누구를 컨빈스 해야 되냐? 시험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argument이니까 누구한테 argumentative 해야 되냐면 뭐 아카데미아일 수도 있고 시험 개발자 측일 수도 있고요. 뭐 법무부 같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요. 뭐 교육부일 수도 있고 우리 학계 내부의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시험이 쓸만하다,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쓸만하다는 거예요. 논쟁은 있지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쓸만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토픽 말하기 시험이 지금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시험의 개발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argumentatively fine 해야 돼요. 논증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모아서 타당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감추고 있다가 짜 이거 봐 이거 되게 좋은 시험이야 몰랐지? 이게 진리야 이게 말하기야 이게 아니라 공론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증 기반의 타당도 자료를 보여주고 공감하고 설득했을 때 그 시험이 타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당한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타당화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쟁점이에요. 계속해서 논증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되지만 반박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스테이크홀더라고 아까 바크먼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시험의 개발에 관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여기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 테스트 디벨로퍼, 테스트 어드민스트레이터 또는 이런 법을 집행하는 시험을 집행하는 기관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 평가원이랄까요? 국립국제교육원, 법무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시험을 주목하고 있죠. 특히 이제 고부담 시험이라면 주목하고 사용하고 해석하고 오용하고 있죠. 그들이 타당화를 그들을 설득하는 논증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탑다운으로 그냥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아까 바크먼 선생님도 Whom do we have to convince에서 ourselves 그랬는데 여기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국교육평가에서도 아마 내용 타당도, 증거 타당도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인 프레임워크를 준비해서 설득을 다양한 시험의 내용과 절차를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박하만 선생님 넘어갔는데
툴민의 논증 구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툴민의 논증 구조 기반으로 타당화 모형을 뭐 케인 선생님부터 차펠 선생님부터 또는 바크맨 파우머 선생님부터 모형화 시켰습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데이터로부터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데 왼쪽은 워런티, 논거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오른쪽은 리버터, 반박입니다. 논거와 반박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구인부터 선형적으로 쭉 해서 그냥 문항 만들고 채점 끝내는 게 아니라 논거와 반박이 동시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서 시험은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의 사용의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툴민 모형 기반으로 Argument Based Approach to Validation이라는 새로운 지적 전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툴민은 언어평가자는 아닙니다. 이 논증 구조, 그러니까 논증을 만들어가는 기본 구조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언어평가, 타당도 모형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중언학, 올해 낸 이중언학에 보면 토픽을 이 논증 기반, 바크만 파우머 선생님의 AUA 모델 기반으로 토픽을 이렇게 컨시퀀스와 밸류를 타당화 시킬 수 있다. 제가 경험적 자료는 모으지 못했지만 아직 라고 이중언학에 제가 논문을 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AUA 모델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추론의 연계 과정이잖아요. 아까 박근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장 클레임 1, 2, 3, 4로 두고 그 1, 2, 3, 4마다 툴민의 논증 구조를 대입시킨 거예요. 바크만 선생님, 파우머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주장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reliability, 점수의 일관성입니다. 주장 3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인 타당도 뭐 이런 겁니다. 해석, 점수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목표 언어 사용에 기반을 두고 구인 타당도에 대한 검증. 주장 2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value, 그 다음에 equitability, 공평성과 가치의 문제. 주장 1은 결정, 이게 어떤 부정적, 긍정적 결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평가가 굉장히 사회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맥락이라면 어떤 부분에 언어평가, 그러니까 타당도 연구자가 집중해야 되냐면 주장 1, 2겠죠. 결정과 결과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바크만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정치화된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험에 오용을 모형화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뭐 다른 또 뭐 비판적 언어평가 전공 전구 전통에 계신 분들은 시험의 오용에 대해서도 논거와 반박 자료를 놓고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니트 시험이 영어 교육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서스펜돼 있죠. 다 아실 겁니다. 한 500억 정도 투입이 됐다 그랬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만들었고 구인 기반으로 문항과 채점 기준표가 잘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이 시험이 왜 없어져야 되죠? 이 시험은 우리는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사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했고 시험에 성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오용에 대해서 너무 질에 겁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타당도의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교육이 개입을 하고 시험에 오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전에 좀 더 엄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면, 즉 타당화 과정에 그 부분이 좀 더 투입이 되었다면 그렇게 막 사교육이 휘두를 때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을 거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충분히 논거와 반박을 놓고 물론 니트 처음 만들 때 뭐 설문조사 했습니다. 기본적인 총론적 수준으로 해외 사례 가져오고 그래서 이래서 만들어서 필요의 목적 담론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경제적인 효과, 오용의 사례들 충분히 타당도의 문헌으로 준비를 했더라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좀 공격적으로 사회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예외가 아닐까. 예를 들면 저는 토익 스피킹에 대해서 솔직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육 밖에 있으니까. 이게 논증 기반의 타당화 검증이라는 이 틀로 봤을 때 물론 어제도 관련 부처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지만 어떤 자료가 공개가 되고 이 타당화 작업,
예,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게 이해관계가 들어가면요, 그때는 별별 얘기가 다 떠도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화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이제 시험 만든 사람들도 억울하죠. 시험이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구인으로부터 잘 만든 시험인데 너무 시험을 정치화시킨다, 오염시킨다. 그 이제 선생님들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시험을 사람들이 그렇게 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그러니까 그것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약간 구인 기반,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인 기반으로 문항과 채점 수준으로 시험을 준비해서 파일럿팅하는 수준으로 과연 이 시험이 온전히 론칭이 되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이 사회,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에 대해서 엄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 주장 1, 2 부분에서 고부담 시험이라면 어떤 고부담 시험이든지 간에 주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박흠현 선생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제가 이거 한국어로 옮긴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중언어학회에 나와 있고요. 밑에 주장 3, 4는 전형적인 구인 타당도 또는 신뢰도 수준, 그러니까 개발자 측이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논증입니다. 일관적이어야죠. 그게 구인에 기반된 문항 축제가 되어야죠. 그러나 이 시험이 세상 밖에서 사용되는 것, 그리고 그 사용으로부터 만들어진 결과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 개발이 종료된 이후라도, 또 학생들의 데이터가 없더라도 미디어 자료로부터, 정책 문서로부터, 또는 교사의 인터뷰로부터, 시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부터 연구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저에게 절대 데이터를 주지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주장 3, 4에 대해서 타당화 검증을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주장 1, 2에 대해서는 토익 스피킹에 대한 타당화 검증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 하고 있지만 뭐 그래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조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예를 들면 이제 토익 스피킹을 이렇게 저는 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중앙대학교 박소연 선생님과 지금 캐나다의 그 퀸즈 대학의 임관혁 선생님과 제가 같이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토픽 스피킹을 아까 말한 주장 1, 2를 이런 식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박흠현 선생님의 입장하고 틀려요. 박흠현 선생님 아까 TLU, Construct, Item, 레이팅 체크리스트 이런 얘기 하셨죠. 전형적인 선형적인 순서로 차근차근 구인부터, 실미적 기재로부터 구인화시켜서 문항을 만드는 방식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 경험으론, 제 시험 개발의 경험으론 그렇게 해서 망한 시험들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구인부터 시험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문항 얼마나 열심히 만든지 몰라요. 그러다 시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에, 누군가의 한마디에, 그냥 그 회의 한 번에 시험이 없어져요. 또는 뭐 미디어 여론이 나쁘면 또 없어져요. 너무 허망하죠.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공장장 역할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시험 만들다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이 워터힐 프레임워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컨스트럭트 있죠. 이 워터힐의 밑에 보면 구인이 있습니다. 구인부터 스코링이나 컨시스턴시라는 전형적인 구인 기반 또는 구인 기반의 문항과 채점 그 개발 과정이 있는데, 그 맨 위에 보이세요? Test Development Latency라고 적혔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 먼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인 시작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이 정말 개발될 수 있는 시험인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세상에서 사용이 될 것인가, 실행이 될 만한 시스템이 있는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떤 오용의 잠재성은 없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는 못하죠. 연계 연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인접 영역에 있는 학술 연구자도 포함시켜서 정책 연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정책 연구를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정책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동성애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시켰대. 그냥 탑다운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정책을 입안시킬 수 있겠습니까? 못 시킵니다.
논거와 반박 기반으로 충분히 논쟁의 절차를 거쳐야 입안을 시키지 그냥 시켰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레이스미스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가, 개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주장 1, 2 Consequence and Decision에 대해서 더 무게를 제가 싣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박흠은 선생님은 되게 쉽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내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고부담 의사 결정이 많은 곳에서 사회정치적으로 오용이 되고 있는 시험의 맥락에서 그렇게 막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딱 멈추고 잠깐 이거 진짜 만들 만한 시험인가? 그것도 타당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논증 기반의 타당화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ancial possibility, political viability, administrative operability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value evaluation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construct하고 아이템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카만 파마 선생님의 그 AUA 모델을 이렇게 전유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 부분에 주장 1에 대해서 무게를 이런 식으로 더 싣지 않으면 타당한 검증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AUA 모델 기존의 argument based approach를 조금 더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제가 바크만 선생님의 그 업적과 그것을 제가 쉽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존경하고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또 후임 또 연구자가 또 그 길을 걷는 것이고 그러나 뭐 학술 연구자로 저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분 말만 따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 사실 여러 학술 문헌에서 바크만 선생님의 논점을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너무 존경하고 그 연구의 업적에 제가 큰 후광을 입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죠. 여기는 한국이고요. 시험이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사회 정치적으로 오용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영어 교육은 뭐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아마 한국 교육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시험에 집중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측정사회의 모습을 띌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게도 본다면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선형적으로 칸수락부터 채점까지 또는 TLU부터 칸스라고 이어지는 그런 시험 개발의 절차로 우리가 시험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전 100점 100패였던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하죠. 늘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험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 정치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툴민의 논증 구조의 모형 자체가 그렇지만 시험의 사회 정치적 단면을 충분히 분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연구자, 타당도 연구자 입장에서도 자료가 너무 많아요. 논거, 무슨 반박 자료 막 많은데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AUA 모델로 고부담 시험 타당화 문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산만하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잘 안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한가하게 하고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충분히 비판적이지 못하다. 바크만 선생님은 그런 전제가 있거든요. 시험이 선한 의도로 기획되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예상하고 개발된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바크만 선생님은. 맞아요. 그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작정하고 나쁘게 기획되기도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뭐가 나쁜지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시작부터가 좀 되게 좀 정치적으로 개입된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의 NCLB 팔러시 있을 때 부시 정부에서 NCLB 팔러시로 개혁에 성공하지 않은 학교 교사들 계속해서 퇴출시켰죠. 그 시험 기반의 의사결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 오바마 정부에서 상당 부분 폐기시켰지만 시험이 처음부터 시험 기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건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요? 시험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거는 시험 중심주의예요. 언어 중심주의 발상입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시험 기반으로 세상을 교육을 다 바꿨죠.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언어 교육을 전공하고 언어 평가를 전공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점진적 개혁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확 뭐가 바뀌어요? 근데 평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충분히 AUA 모델이 그렇게 분석적이거나 또 설명적인 틀이 되지 못한다면
그럼 뭐 다른 건 없나. 그래서 저는 평가를 조금 더 툴민 모형 이런 수준이 아니라 디스코스, 담론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원점입니다. 슬라이드 이 템플릿이 바뀌었죠. 담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생님들 들어보십시오. 자, 언어 평가가 사실 단면이란 건 담론으로 세상에서 재현된 실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담론을 선생님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담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언어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담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문화연구나 정치학이나 언론학이나 뭐 이런 복제학에서는 담론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저는 담론 분석 방법이 앞으로 사회 정치적 단면의 언어 평가 타당도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틀, 설명적 틀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논증 구조의 논고 반박 증거 자료의 관리를, 예를 들면 페어클러, 영국의 응용언어학자입니다. 담론 분석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보여준 이런 담론 구성의 층위 같은 거, 분석의 방법론을 차용해서 새롭게 접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이분이 응용언어학자이기 때문에 마이클 할러데이의 그 체계 기능 문법, 그 다음에 미셸 푸코의 그 담론 질서, 담론 분석을 합친 거거든요. 뭐 바하친의 얽힌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 가져오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담론 분석의 방법을 제시한 학자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가져오면 논과 논박의 좀 불투명한 막연한 그 분석 틀도 좀 명시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사회 정치적인 단면에 타당한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낸 연구 논문에 이 담론적 전환이나 담론적 분석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담화로 많이 번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의 문장들이 결합된 말과 글의 단위, 아마 이렇게 해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화 분석했습니다. 대화 구조 분석하고 말차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서사 구조 분석하고, 이제 그런 담화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담론은, 그러니까 디스코스는 특정한 입장을 담고 있는, 그래서 사회 안에서 형성되고 유통되고 크고 작은 종류의 텍스트와 이미지, 현실을 구성하는 체계로서의 담론입니다. 그렇게 담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언어 시험이 세상 밖에 나가면요, 담론화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구인 기반으로 심리 측정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게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게 뭐 토익이든 오픽이든 니트든 토픽이든 세상 밖에 나가면 담론화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뭐 정치인에 의해서, 또는 뭐 기업가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시험 이런 거다, 나빠요, 좋아요, 해요, 말해라고 담론화 되는 거예요. 그건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제주의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주의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일 언어주의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담은 말과 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담론을 좀 이해시키려고, 이게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이 하치코라는 영화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20세기 초반에 하치코라는 국견이 트루 스토리라고,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라고 그러면서 리차드 기어가 주연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교수인데 개를 키우다가 중간에 갑자기 죽고, 그런데 주인을 내내 무슨 전철역, 시부야 전철역인가, 일본 거기서 내내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충견이라는 거죠. 영화 내용은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게 이제 할리우드판으로 바꾼 거니까. 근데 트루 스토리는 뭐냐면 진짜로 하치코는 일본에 있었고요, 정말로 주인을 충실하게 따르는 개였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텍스트의 배치이고요. 이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하니까 하치코가 등장한 때가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그러니까 충견이 필요했을 때, 국가주의라는 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 기제로 하치코를 이용한 것이다. 하치코가 주인을 기다린 것은 주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전철역 근처에 이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다.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나름의 다른 의미와 자극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맞는 건가요? 하치코는 정말 충견인가요? 국견인가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개에 불과한 것인가요? 그 이제 인류학자들이 나온 자료를 보면 진짜 개 모양도 오똑한 개로 나오거든요. 동상도 있는데 오똑한 하치코의 동상이 나오는데 실제 개는 귀가 오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담론이라는 거죠. 담론화 시킨다는 거죠. 몇 분 남았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못 하게 됐네요. 위안부 담론을 일부러 꺼낸 이유는 이게 사실 우리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조선의 처녀, 순결한 처녀 소녀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그들에게 가해를 당한 위안부 담론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 담론에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텍스트와 이미지의 전략적인 또는 일관적인 배치는 결국은 가해자 일본, 피해자 조선 또는 한국이라는 이양 대립 세계관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고, 유현진 선수가 뭐 이렇게 나와서 LA 다저스에서 투수 활동을 할 때도 해설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끔 이제 일본인 타자가 나오면 저 일본인 타자는 꼭 이겨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의 뭔가 입장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 담겨 있는 말그들의 그 구성, 이게 이제 담론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담론의 구성으로 이 영어 평가가 담론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타당화 작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담론의 효과들이 있는데 제가 몇 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대부분들은요, 진리입니까? 담론입니까? 이게 담론의 효과로 보는 거죠. 네. 시험의 역사를 보면 사실 담론들이 경쟁해 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헤게모니를 선점을 한 것이지, 사실 어떤 단 하나의 시험에 관한 언어 능력 기반의 시험의 진리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식과 권력이 개입된 단면의 효과로서 시험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것이 사회정치적인 언어평가라는 것이죠. 네. 이주민 대상의 언어평가는 특히 이 부분이 심합니다.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사회 동화 정착을 하고 있고 단일 언어주의를 강제하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담론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담론을 기반으로 시험이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 시험을 타당화시킬 때, 그냥 단일 언어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타당화시킬 때 그러한 담론적인 구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냥 구인 기반의 문항과 채점은 아주 순진하게 세상 밖에서 오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페어클라우 이 학자는 담론 구성의 세 가지 층위를 텍스트와 담화의 관행과 사회문화적인 관행으로 나누고, 텍스트는 description, 담화 관행은 interpretation, 바우친이 얽힌 텍스트를 풀어가듯이,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관행은 스튜디오 홀 문화연구자가 접합 이론으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해서 분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방법을 아까 툴민의 논증 구조에 대입시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정치적인 한국어 평가의 타당화 작업이 조금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모형이 나오는 건데요. 제가 올린 그 아카이브에 있는 원고를 보시면 나머지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언어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페어클라만 하더라도 할러데이 응용언어학자의 이 문법 이론을 이용했고, 또 바우친의 인터텍슈얼리티 논점을 차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언어학 전공 많이 하셨죠. 언어 분석 많이 하셨으니까 언어로부터 배치된 권력의 효과, 담론의 개입, 이런 논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정치적인 단면에 타당할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언어평가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기획을 할 때 우리가 담론의 경쟁력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냥 심리식장학적인 모델로 또는 인지언어학 모델로 언어 습득의 선형적인 순서로 구인화된 것을 문항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정당성,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언어평가 담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쪽이라면 만드는 왜 만들죠? 영향력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학습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이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작정하고 담론의 효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자들이 많이 초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구는 별도로 심리식장적인 연구와 별도로 연구 집단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연구 전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만들 때 진리의 탐구자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리의 발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언어 평가하는 사람들은, 특히 세상 밖에서 고부담 결정을 하는 언어 평가는 건축가 마인드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집을 올려야죠. 아니면 엔지니어 마인드 또는 변호사 같은 마인드로 뭔가 자료를 모아서 논증화시켜서 담론화시키고 의미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논술의 기술이 중요한 거죠. 설득의 수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가 중요하죠? 저 언어평가자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지만 항상 처음에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통계 잘하겠네. IELTS 좀 가르쳐줘. 언어평가를 전공했다 그러면 늘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기서 워크숍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평가를 전공한다는 사람의 정체성을 심리측정학자, 그 다음에 양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체성 수준을 이해하는 한 시험은 계속해서 세상 밖에서 오용될 수 있다. 언어평가자의 집단 자체에 새로운 지식 전통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연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많은 선생님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평가 타당화 작업은 사회정치적인 접근, 논증의 작업, 담론적 실천. 그래서 언어평가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인접한 분야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논증의 문헌을 확보하고 담론 연구를 적용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언어평가는 계속해서 사회정치적이지 않아요. 논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론의 실천도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는 언어평가의 전문성은 분명히 왜곡이 됩니다. 학자간 협력 필요 없고요. 무슨 미디어 연구할 필요 우리 없고요. 응용원학이 정말 범주가 넓어졌거든요. 우리 미디어에 대한 관심, 정치적인 또 언어 사회에 관심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지 기반, 개인 기반, 구인 기반의 시험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협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체의 전도, 인간성의 상실, 왜 시험 보는 거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없다면, 시험을 사용하고 치르는 사람들의 배려가 없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사회 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들이 횡단적으로 언어를 실천하고 생태적 언어 환경을 만드는 그들의 사회 정치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언어 평가자들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된다?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적은 것처럼 언어 평가 전공자들은 기능공, 공장장 역할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만 심리 측정학적인 연구 전통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와 함께 이 사회적 전통에, 사회학적 전통에 새로운 타당도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